네네. 일부에서 사모펀드 얘기 이제 막 들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핵심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지만 정경심 교수가 WFM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뺐다 넣었다를 반복을 해서 그렇게 한 과정들이 보인다. 네. 예, 네. 그 점은 블라인드 펀드도 아니고 모르고 할 수도 없고 사기당할 수도 없는 명백한 팩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또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검찰 개혁 얘기. 그것과 함께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랄까, 뭐 교훈이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검찰 개혁 얘기부터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분은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불쏘시개가 되겠다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란 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실 민정수석도 검찰과 밀접한 연관이 자기 과제였죠. 과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2년 이상 사실 준비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개혁하겠다는지 내용이 그 구호 말고는 분명하게 밝히는 게 사실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그게 좀 난감하긴 한데 우리 소장님이 슈퍼바이저 내가 맨날 소장님이라고 불러 슈퍼바이저님이 저 거의 처음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슈퍼바이저님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같이 옛날에 했어 옛날에 사인할 때. 그 사인 체제 때. 사인 체제 때. 진짜 오래간만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고 저는 일단 제가 받은 느낌은 검찰 개혁 그 서초동에 이제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조국수호라고 하는 두 개의 슬로건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검찰 개혁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어떤 검찰 개혁이냐라는 거가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쟁이면 정쟁 아니면 뜨거운 이슈로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 느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가 산으로 갔다라고 생각은 지금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부터 검찰 개혁의 목표가 피의자 인권 보호였냐? 검찰이 저는 이렇게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저렇게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검찰 지금 개혁의 핵심 것처럼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해야 되는 거 맞고요. 맞는데. 그 다음에 뭐 밤샘 수사 안 해야 되는 거 맞고 포털라인 안 세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인권 당연히 보호하는 거 맞죠. 피의사 공표 문제 중요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 피의사적 공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은 맞는데 언제 이게 검찰 개혁의 목표였냐? 왜 이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갔다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임명하기 전부터 사실 검찰 개혁 문제가 이제 올해 내내 이슈가 됐었죠. 잘 아시다시피 4월에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사실 패스트트랙 4법이라고 한 그 4가지 법 중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불리는 요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라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올해 초기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사보임 문제도 있었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 요 공수처 문제가 사실 검찰 개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요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0월 17일 어제네요. 어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자기는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공수처란 건 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어서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홍위병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공수처 설치 찬성 반대 이렇게 논의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수처가 이미 답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묻지 마. 그러니까 왜라고 묻지 마. 왜라고 묻지 마. 검찰 개혁이 유일한 방안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문재인 정권과 조국 수석이 뭐 그 전면에 몸을 던져서 하고 싶은 검찰 개혁의 답은 이미 답정너야.
공수처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로 찬반을 가지고 편을 갈라서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공수처는 설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사람 논의가 다시 이제 이 찬반 논의로 갈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혁 논쟁이 아니라 문화 투쟁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문화 투쟁? 네. 쉽게 우리 얘기해서 문화혁명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검찰의 문제를 검찰의 관행 그리고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검사들의 이 이상한 사업 작품 이런 것들에 초점 인성 맞추고 뭐 있지 이런 거. 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한다. 공수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전혀 아닙니다. 기소 독점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견제를 하려면은 일본의 검찰 심사위처럼 기소 배심제를 도입한다든지 등등 또는 재정 심판 자체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재정 심판을 했을 때 기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완을 최소한 생각해야 되고요.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기소 독점주의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뭐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검사 판사를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검사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검찰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라기보다 검찰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제 판단에는 한국에서 현행제도 아무것도 안 뜯어 고친다 하면은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 왜 필요하냐? 2,700명의 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태에 젖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검찰권이 아니라 검사 개개인에 대해서 비리를 수사하는 제도로 생각한 것이다. 정말 이거는 제도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겠다는 식의 발상인 거다라는 생각. 지금 공수처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권의 문제는 조국 전 장관 경우에는 뭐 정영심 교수 경우에는 막 이 집회하시는 분들이 과잉 수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불기소 처분도 엄청 문제가 됩니다. 수사를 하고 그렇죠. 기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엄청난 예를 들어 김학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노동 사안이라든지 민권 사안이라든지 환경 생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얼마나 많이 문제됩니까? 그러니까 과잉 기소와 불기소 처분 이게 둘 다 문제가 되는데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뭘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한국의 재정 신청 제도가 불기소 처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핀트가 좀 잘못 간 거다. 지금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일종의 인적 통제 장치로서 도입하는 매우 미흡한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론을 보니까 참여연대에서는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 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여연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1부에서 우리 금민 소장님의 역할을 2부에서 제가 할게요. 좀 어떤 독립당 견해보다는 의문점이 생기면 하고 참여연대 몸담고 계신 분이 참여연대 몸담고 계신 분이 지금 네. 몸담고 계신 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공수처가 왜 검찰 개혁의 해법인지 아니면 도달해야 될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동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검찰의 이 어마무시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해법 우리가 그걸 물으면 기소 편의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막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무죄, 그다음에 무전 유죄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고 말고를 결정해 왔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재벌 싸움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기소 안 해버렸다. 무혐의다. 뭐 이게 뭐 정치인의 그쵸. 주요 뭐 제 식구 감싸기에서 뭐 김학의는 얼굴이 이게 뭐였어? 이 동영상의 얼굴이 확인이 안 된다 이러면서 무혐의 처리해주고 다 무혐의 처리해서 정말 죄를 진 사람들을 기소를 안 했던 이 문제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의 명을 받아 죽은 권력에 대해서 계속 처벌을 기소를 해오는 이런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그게 두 가지가 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공수처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변 못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안전기획부가 있을 때는 안기부하고 검찰하고 뭐 그 전에 보안사까지 해서 서로 권력을 갖고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좀 경쟁하면서 또 서로 또 많은 공적을 또 독재 정권한테 상납하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 권력기관이 견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검찰의 권력이 작아 보였던 그런 느낌을 가졌던 과거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지, 있었죠. 공수처는 좀 그런 식의 해법으로 검찰 개혁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고와 비슷한 또는 고와 좀 상응하는 권력을 세워서 검찰 권력을 상대적으로 낮추려고 그러는 그런 식의 좀 본질을 빗나가는 저는 근데 2,700명을 다 교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예를 들어 2,700명의 검사를 새로운 인간을 개조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요? 통제장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이건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찰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감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기소를 하려면 검사를 기소를 하면 검사가 기소를 기각해버리면 끝이에요.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다가 공수처가 갖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들 끝에 이런 게 이제 나온 건데. 이 논의의 한계와 맹점은 뭐냐? 한국 검찰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는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한국 검찰 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검찰 제도의 문제점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로 검찰 개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의정을 분명히 하면서 들어가자 이런 얘기죠. 이거를 찬반으로 이렇게 해서 찬은 옳고 반은 반대고 이게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나 필요한 얘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논의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앙일보의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과 주요국의 검찰의 권한을 비교한 거 이거 이제 많이 인터넷에도 도는데 뭐 기소 독점권, 수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지휘권 이게 한국은 다 있고 일본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군데군데 있다 없다 하죠. 그만큼 이제 검찰의 권력이 좀 막대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공소란 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게 이제 공소 아닙니까? 이제 공소를 우리나라는 이제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기소 독점권, 기소 독점이란 말을 하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이제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기소 독점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장단점이 다 있는 제도다. 그리고 독일식 이 기소 독점주의고요. 영미식이 사실 사인소추주의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단점만 결합시켰다.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는 그런 상황. 단점만 결합을 시킨 거다. 장점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단점을 결합시킨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무지무지한 권력이 탄생했다라고 보죠. 기소 독점이라는 건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예요. 사인소추라는 것은 검사 아닌 사람도 형사 재판에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일은 기소 독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죠. 몇 가지 이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인소추를 허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소추 허용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거기서 기소 독점이 원칙이지만 사실은 예외가 아닌 거죠. 거죠. 아닌 거죠. 네, 예외를 예외가 한국에 이제 그 예외도 없다. 거죠. 두 번째는 기소 독점에 공소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이 검사가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동 원고를 그렇죠. 그런 제도가 할 수가 있어요. 독일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제도, 그걸 네벤클라게라 그러는데요. 네. 두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기소 독점주의를 갖다 독일이 보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한국의 기소 독점권은
막강한 권력이죠. 견제할 그럼- 방법이 없죠. 제도적으로. 예, 이건 첫 번째고요. 사인 소추의 장점을 갖다 독일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면은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기소 편의주예요. 그치. 이 기소 편의주의 영미식 제도의 특징이에요. 영미식 제도에서는 사인 소추를 완전히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사인 소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말이에요. 관청이 꼭 해야 되나? 네, 이런 거 자기 판단합니다. 그거 완전히 편의주의죠. 네네네.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예, 싶으면 말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가 네. 개인이 하면 되잖아. 개인이 할 아. 수 있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익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재판이 되지. 열리는 거죠. 재판하면 되죠. 예. 어. 물론 사인 소추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 못 하죠. 그러나 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돈이 모여서 할 수 있죠. 뭐 펀딩 한다든지 등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제도에서나 기소 편의주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 재량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영미식 제도를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지고 온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최악의 조합이다. 최악의 조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가 사실은 무제한적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 기소 독점주의 국가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수사 재량권까지 검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는 게 독일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이제 검사한테 주고 있는데, 기소 독점주의 국가에서 이 특징, 이것을 또 그대로 또 수사에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수사 재량권, 기소 재량권을 갖게 되고, 그것은 영미의 검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네.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유사한 국가가 비교할 만한 국가 일본입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의 괴상한 결합, 잘못된 결합, 정말 잘못된 만남이죠. 아예 영미식으로 하든지 독일식으로 하든지. 우리 그거 못해. 그리고 독일식으로 할 때도 우리나라 그런 걸 못해. 독일식으로 할 때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인 소추라든지 공동 원고제를 도입했잖아요. 영미식 제도의 장점을 독일은 도입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네,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네. 영미식 제도의 단점만 도입한 네. 거죠. 네. 네. 무제한적 기소 재량, 무제한적 수사 재량이라는 이 단점만 도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비슷한 게 일본이고, 일본에서 뺏겨온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나은가? 일본은 검찰 심사회라는 게 있죠. 검찰 심사회가 뭐냐면 검찰 심사회. 예. 예. 네. 검찰 심사회가 뭐냐면은 한국까지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해. 네. 그러면은 검찰 심사회에 갑니다. 그럼 검찰 심사회에서 배심 그 기소 배심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 배심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선출이 되느냐? 무작위로 시민 중에서 예. 선출하고 누굴 지정할 수는 없고. 무작위로 선출하고 그 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뭐 6개월에 한 명씩 교체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지방검찰청 단위로 다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심사회에서 기소하기로 하면은 기소를 하고 검찰 심사회가 판단하는 거죠. 이 기소를 검찰한테 맡길 건가, 아니 변호사를 선임할 건가, 이것까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것을 베꼈는데 일본보다 더 나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재정심판이라는 게 재정신청이라는 게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로서 도입이 됐죠. 도입이 되는데 한국의 재정신청은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검찰심사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째, 배심제도가 아니죠. 판사 결정합니다. 네. 일본의 판사를 구워 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판사가 기소하라고 결정했을 때 그 기소권은 불기소 처분을 한 그 검사가 다시 합니다. 그 사람 무죄 구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이거는 코미디다. 일본은 아까 변호사에게 그런 권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대개 그렇게 줍니다. 네. 검사한테 줄 수도 있고 변호사한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일단 뭐 배심원 제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소 배심 제도. 기소 배심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공수처 안에 보면 권은희 의원 안이 이상하게 기소 배심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기소 배심제 권은희 안의 기소 배심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또 왜 뒤틀었나? 공수처가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은 검찰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배심제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공수처한테 기소권을 주지 않고 배심 제도를 통해서 기소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놓은 거예요. 권은희 근데 안이. 기소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소 배심제는 기소 안 한 것에 대해서 기소해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이건 다른 겁니다. 네. 기소 안 할 거라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오케이. 불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를 안 하는 재량에 대한 견제가 네.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소 배심제 이런 거는 이 빨갱이 사상이라서 제가 반대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권인이 안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빨갱이 아니면 일본은 빨갱이 국가가 되는 건데 일본은 공수처라는 공수처의 기소 문제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기소 문제에 대해서 검찰 심사위가 통제를 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한국까지 해서도 안 되면은 검찰 심사위에 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검찰 심사위는 한국의 재정 신청처럼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무작위 선출에 입각해서 나온 배심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요. 그럼 뭐 일본이 뭐 아베의 나라가 빨갱이 나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한국은 기소 독점주의 국가죠. 근데 독일식으로 기소 법정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게 지금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 법정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소 법정주의 국가이죠. 네, 그게 그래서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죠. 그냥 의심이 있으면 기소를 하라예요. 유명한 법원이 있는데 인두비오 프로 두리 오레 의심스러우면 더 센 쪽으로. 이게 기소 법정주의. 검찰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판결을 항상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재판에 가라 이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재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재판은 굉장히 의심스러우면은 당사자의 이익에 맞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죠. 기소 법정주의의 문제점은요. 이게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독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예외와 한계를 두죠. 그게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원칙이요?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 헌법 원칙이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할 건가 말 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갖다가 형사소송법 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검사 재량권은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재량권이에요. 편의주의라고 하죠. 완전한 편의주의, 무제한적 재량권인데 독일의 재량권은 검사 재량권 가지고 있어요. 기소 중단이나 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요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소 재량권 역시 법적 요건을 갖다가 분명히 설정해 두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권 행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 과잉 수사하고 어떤 사람 완전 불기소 처분하고 이거인데 이 문제가 이번에 사실 조국 사태에서 서서히 터져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조국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과잉 수사 먼지 털듯이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아니 뭐 그 다른 것들은 수사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두 가지가 똑같은 사태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걸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대선 공약에 기소 법정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권한 다음에 이상하게 사라져버렸다. 공수처만 남고 전 참 이해할 수 없는 사태다. 원래 대선 공약에는 있었습니다. 기소 법정주의의 도입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왜 없어졌을까요? 근데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소 법정주의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 혐의가 있거나 그다음에 어디서 고발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 살아남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요건을 충족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조국 이번에 사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정도 혐의가 되면 뭐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잖아요. 기소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와 우리나라 이게 썩어 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 뭐 지방에 가면 뭐 엄청나고 뭐 지방 토들이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시의원 뭐 관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데들이
만약 그냥 들어가 무조건 기소를 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막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법정주의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그 그게 공약이 슬그머니 없어진 이유가 없어진 자기가 거죠. 당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아 지금 이제 슈퍼바이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워낙 많은 얘기인데다가 이게 개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중간 중간에 막 들어오니까 뭐가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그래서 좀 정리가 돼서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가지 정도 많이 나왔는데 기소 독점 있었고 기소 법정주의 있었고 기소 편의주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인소추 공소참여 이런 말들이 막 들어가고 정신이 좀 없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때 좀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정리를 해야 오케이 되는데 해보시오. 그래서 기소 독점은 이제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검사만이 하는 게 기소 독점이다. 네, 독일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기소 법정주의하고 기소 편의주의가 반대말이죠. 기소 법정주의는 기소 요건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다 기소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 규정을 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게 허용된다. 기소법정주의. 그래서 기소법정주의는 주로 기소 요건이 되면 거의 다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지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이제 기소편의주의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된 해서는 안 거고요. 된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독일은 기소독점은 있는데 기소법정주의라서 기소편의주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하고 한국이 그래서 다른 거고 일본은 기소독점도 있고 기소편의주의도 있으니까 이게 한국하고 제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아까 얘기했지만 검찰심사회라는 기소배심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다시 법원이 기소하라고 할 때 다시 검사한테 돌아가서 검사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제도적인 정비가 있기 때문에 기소 편의주의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네. 근데 한국은 이것도 없다. 음. 네, 그러니까 독일처럼 기소법정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기소 편의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을까요? 네, 한마디 제가 딱 보충하자면 정리 잘하셨어요.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은 영미처럼 사인 소추를 인정할 때 그렇죠. 사실 사인소추 할 얘기 수 안 있는 하셨다. 거죠. 정리 안 하셨다. 그래요. 검사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네. 이건 하고 나머지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은 네. 사인 소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기소 독점주의 국가인 독일에서도 예외적으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인 소추와 공소 참여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죠? 어떤 범죄들이죠? 주로? 개인적인 법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해, 명예훼손,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에 대해서 374조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인 소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독일은 예. 기소 독점인데도 사인 소추, 사인이 내 또 개인에 관계된 재판을 붙이는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규정들이 기수- 예. 명백히 있다. 저기 네. 검찰이 안 해도 기소를 안 해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 지휘권을 네. 검사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네. 중점 검찰청에서만 하고 대개는 경찰이 그쵸. 하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하고 대부분 기소법정 중에 대부분 기소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규정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이네요 지금. 사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 기소를 했어. 근데 이 검사가 말이야 제대로 뭐 안 하는지 이 좀 공익단체가 네. 좀 따라다니면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공동원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 공동원고 참여를 제도라는 할수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잘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말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마무리 넘어가서 현재 이제 논쟁 중인 검찰 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게 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로 좀 초점을 맞춰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입법이 같습니다.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수처고 공수처는 사실은 이거 자체로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검찰 개혁을 검찰 권력을 사실은 견제하는 방법이 형사소송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펼쳐 나가지 않겠다. 그냥 있는 거 그냥 놔두고 검찰 비리 개인 통제만 비리들만 좀 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런 정도의 아. 소극적인 아니다라는 거고요. 제도 개혁이 아니네요. 제도 개혁이 아니죠. 검찰 제도 개혁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관행 문화에 대한 개혁이지 이게 제도 개혁일 수가 그러니까 없다. 군기 검찰 그래서 문화투쟁이라고 얘기하셨구만. 검찰 개인의 군기는 잡겠다 이런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쫄게 만들겠다. 현행 그렇죠. 제도를 그대로 둔다고 할 때 공수처는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현행 제도를 최소한 정상 국가 식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게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특수부가 나쁜 짓 많이 하죠. 사실 특수부가 표창장 수사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나도 그거는 근데 특수부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이번에 그 촛불 그거였다 이렇게들 해석들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이기로 했잖아요. 3개에서 4개로. 사실은 독일을 보면요. 특별한 경제범죄 등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범죄, 주가 조작, 조직범죄, 조직적인 범죄들. 그 중점 검찰청 그 슈베르풍트슈타트 안발샤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6제 중에 11개 주에 있어요. 16개 주 중에 11개 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근데 이걸 만약에 지금그래도 한 3-4개를 남겨둔다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이 수도권 중심이라서 서울에만 있으면 서울, 부산 뭐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방 검찰청까지 다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제범죄라는 게 다 그런 거라. 근데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인정되어야 된다. 중점 수사, 그러니까 독일의 중점. 직접 수사해요. 당연히 하죠. 예.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특수부를 좀 약화시키면서 어떤 특수부가 본인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설치 요건 그리고 목적 이런 걸 분명히 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아니 뭐 특수부가 표창장 수사까지 상업펀드 수사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표창장 수사까지 하면 그게 뭡니까? 무소불위 권력으로 되는 그런 거를 형사부에서 해도 되는 막아줘야죠. 거죠. 수사스들인데. 그런 거는 이것도 사실은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3-4개까지로 줄이겠다라는 건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단지 폐지하자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아하.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넘어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검찰의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수부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기소 독점주의와 편의주의가 같이 결부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 멋대로 권력을 쓰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두고 이걸 경찰한테 넘기는 게 그 권력의 분산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검찰한테 분산을 할 수 있고 공수처에다가 이게 뭐 군기반장을 새로 이제 설치할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마도 그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아까 다른 나라들이 정상국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제도가 이 권력이 특정하게 너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이 권력을 집중시켜 놓은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분산해서 할 건가에 대한 이 맥락에서 보면 이 논의는 좀 초점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논의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을 기소 하죠. 법정주의를 할 경우에 이게 중요한 논의가 되는데요. 검찰 인원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 업무가 수사까지 많아지니까. 하면. 독일 검사 숫자가 한 6천 명 되는 걸 아는데 그냥 한국 수준입니다. 인구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사실 대강의 수사는 경찰한테 맡기는 식으로 돼 있죠. 수사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인원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특정한 그러니까 뭐 중점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법 통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독일 검사가 수사 지휘권 갖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수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이게 뭐 대단한 문제처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건 없다. 어쨌건 형식적인 문제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수사를 해왔어. 근데
아니 못해 이거.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더 찾아와. 그렇죠. 문제 이렇게 할수 본질은 있고요. 아닌 거지. 검찰 권력의 수사권을 그렇군요. 얘네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기소 독점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면 예. 재량주의랑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에 기소권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이상. 아니에요. 그렇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전혀 안 그건 안 돼요.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큰일 나죠. 예. 무슨 사법제도가 안 아닌 됩니다. 예. 행정기관한테 무슨 기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둘 다 검찰 개혁의 핵심부를 먼저 건드리고 나면 검찰 부차적으로, 제도. 부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던가 아니면 기소 편의주의를 그대로 둔다면 거기에 제어 장치를 분명하게 법적 규정을 두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수사권은 경찰한테 넘길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공수처를 수 있는 둬서 문제지. 검찰 수사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빠진 상태에서 얘기되고 있으면 아주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참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도 많이 했고 오늘 또 우리 초대 손님도 모셨기 때문에 초대 손님 말씀을 좀 더 듣고 마무리 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갖고. 한 말씀 하시고 그렇죠. 오늘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일단 검찰 개혁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알맹이 빠진 껍데기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 개혁 논의가 지난 20년 동안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왜 우리는 왜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온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학자도 무지 많고 한데 이런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상한 껍데기만 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 슈퍼바이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껍데기 논쟁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알맹이를 한번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이런 그 검찰 개혁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고 전 마무리 차원에서 어렵게 아무데나 요즘 몸가시는 비싸서 아무데나 안 가시는 우리 김경일 회계사님이 오늘 자리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마음 아픈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저러 인터뷰에서 이 참여연대랑 관련해서 이번에 조국 사태가 진보의 분열이 아니라 진보의 몰락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김경률 회계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조국 사태로 사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한겨레도 그렇고 지금 KBS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가 지금 그러니까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친여당 시민단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시민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친여당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형용모순. 그러니까 저를 깜짝 놀래가지고 기자가 이게 제3 인터넷은행 건에 관련된 기사에. 이제 원래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제3 인터넷 전문회의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이제 제기해 왔었던 거니까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친여당 시민단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최근에 참여연대 본 모습? 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겨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친여당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참여연대 뭐 지도부나 아니면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혹은 관계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번에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게 충분히 짐작이 가지고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일단 침묵하자라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김 회장님이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한마디 하니까 징계 회부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제 사활을 걸고 싸우겠다 지금 이러고 있고 좀 껍데기 싸움의 전면에 나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지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경일 회계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쉬운 점, 뭐 친정에 대해서 뭐 아쉬운 말. 몇 년이나 이러셨죠 참여연대에서? 20년 넘게.
근데 뭐 물심양면으로 진짜.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권력의 말씀드리지만 감시와 견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견제 감시를 하지 않는 네. 시민단체는 사실 의미가 있을 없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진보 진영이 의견이 통일된 적도 없고 통일될 필요도 없다. 이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하죠. 이거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만 지금의 이 분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이른바 번데기 분들 앞에서 이제 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어떤 뭐 발전을 위한 지향적인 그런 관계 모색이 아니라 서로를 파들어가는 맞아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들의 기반을 쏜두리째 앗아가버린 그런 논쟁이라 정말 이 다음에는 그렇죠. 이른바 진보가 어디 위에 서 있을 건지 네, 정말 그게 이제 안타까울 뿐인 거죠. 지금 매일 논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도 쓸데없는 이제 논쟁. 그렇죠. 쓸데없는 딱지 논쟁. 무시기. 그럼 뭐 장정일 작가가 또 해서 뭐 네. 좌점이다. 좌좀. 매일 서로 자기 밑바탕을 이렇게 갉아먹는 논쟁이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는 그 것 좌점이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좀비처럼 살아남겠다. 맞아요. 네, 우리 삐딱이님이 그러셨습니다. 예. 그 무슨 무좀 그런 거 아니에요? 좀비. 좀비요? 네. 그러니까 좌파 좀비라는 예,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 예. 예, 세옥 옛날에 그 2008년도에 그때 첫째 촛불 시위 때 그때 이제 아, 반대파들이 붙인 아, 이름입니다. 네네. 예. 어. 촛불 시위 하는 사람들 네, 좌점이라고 그랬죠. 예. 그랬구나. 예. 하여튼 씁쓸하네요. 참, 그렇게 안타까운 점 지금 점점 자기 살을 갉아먹는 논쟁이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고 정말 야 이분은 안 그러겠지 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한 분씩 이렇게 튀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발끈하시면서 그렇죠. 다들 자기 고백하는 중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이 좌좀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대에선 그런 이제 진보의 몰락, 진보의 제살 깎아먹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는 진보는 뭘까요? 진보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기사님은? 저는 그래요. 이제 너무 고색창연한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우리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비판적이어야 된다. 예.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 이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수의 그 말씀이 이제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불화러 왔다. 끊임없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세계와 그리고 권력과 부딪히고 끊임없이 싸우고 불화해야 되지 않나. 어느 시대이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슈퍼바이저님도 한 말씀 하시죠. 세상과의 불화, 비판적 정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불화, 히라버로 폴레무스인데 그러니까 논쟁이죠, 논쟁. 그러니까 사실 폴레무스가 정치의 기본이죠. 정치라는 게 불화와 갈등에서 통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미리 통합돼 있는 걸 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집단을 갖다가 속가내기 방식으로는 사실은 고사하는 거지. 그것은 어떤 역동성, 다이나믹스가 그 안에 없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비판적이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불화를 계속 일으키고 권력에 대해서 불화를 일으켜야 된다 일으키고.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조금 더 덧보태면 어쨌건 진보라는 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대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답변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의 미래를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의 권익만 요구하는 건 요구 투쟁에 지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 전체의 미래를 뭐 생각하고 기획을 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태라는 것은 좀 그런 식의 공론장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진영이라는 게 옛날 진영이고 87년 미래, 체제의 구진영이고 그리고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진영도 아니고 그리고 논쟁의 형태 자체도 사실은 참 87년에 이 민주주의 조차도 성숙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논쟁의 형태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피사실 공표 가지고 화를 내고 뭐 그렇게들 하시는데 물론 그건 문제죠. 근데
거꾸로 모든 여론이 다 사실은 로우 오피니언, 그러니까 평판법에 입각해서 사태를 바라봤지 그냥 좀 쿨하게 그건 뭐 어쨌건 사법 절차에 의해서 진실이 언젠가 판가름이 날 거고 누가 자기가 믿던 진실이건 아니건 사회적으로 유효한 진실이 사법 절차에서 판가름이 날 거고 그 사법 절차가 부당하거나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냥 어떤 감정이입을 하고 지지하니 반대하니 이런 식으로 그 부족들의 전쟁처럼 퇴화했다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상업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합당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뭐 공격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은 어떤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세가 아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양식에 따라서 양심과 양식에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사회가 거의 지금 망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조 몰락 맞는 말이에요. 알파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생략.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았다. 우리나라 권력설 1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제 친구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저께 이제 그 대검 그 국감을 보면서 윤석열이 너무 기가 막힌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드러난 거죠.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는 애구나. 거의 조폭 수준이구나. 뭐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았구나.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모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권력이 있어도 시장 권력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자기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응?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말도 안 돼. 시장 권력을 갖다가 정치가 마음대로 좌우 못해요. 그건 내 이해는 하겠어. 그러니까 힘들다. 재벌 권력을 통제하는 거 힘들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검찰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렇죠. 행정부의 수장인 맞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권을 가진 검찰 조직 하나를 통제를 못하고 그걸 제대로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총장도 민정수석이 추천한 사람이고 근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권력이 검찰한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시장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듯이 이번에는 자기가 임명한 검찰 조직에 대해서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이 스스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있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권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냥 뭐이 정도에 슈퍼바이저 너무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그냥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뭐 이 소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저희가 사실 이 껍데기 싸움을 막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는 동안에 미치겠어요. 진짜. 실제로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 지배자, 재벌들.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 전쟁하면서도 화관법, 화평법 이런 거 개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사실 뭐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그 재벌을 많이 규제 완화하는 법도 막 통과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지금 10월 18일인데 이틀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증선이가 가한 제재 처분을 집행 정지하라 하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있다. 그리고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적다.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80억 과징금이거든요.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80억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우리 모든 시민에게 한 4조 5천억 원 분식 회계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안 준다는 건지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싹 통과되는데 껍데기 전쟁에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그냥 단신 처리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어요. 본안 소송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 어쨌든 그러니까 이 법리
판결 근거가 진짜 황당무계한 황당한 거죠. 거죠. 회계 분식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판결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행정 소송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가처분 소송조차도 처음이고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당연히 또 처음이고. 김경래 변호사님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예. 다뤄오지 우리도 않았습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아, 요 얘기를 또 나중에 한번 들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2012년에 SBS 드라마 추적자라는 드라마 갑자기 떠올랐어요. 거기서 재벌 회장으로 나온 사람이 박근영 씨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랄까 로마로 치자면 평민들이 뽑는 호민관 아이가 이 나라는 그 위에 원로원이 있고 집정관이 있고 황제가 있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다. 삼성제국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공화국 예, 차원이 호민관 아니지, 이 위에 정도면은. 사실 황제가 있는데 네. 이건 건드리지도 않고 예. 호민관하고 호민관 반대파끼리 서로 껍데기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거는 재벌이 볼 때 참 얼마나 웃기겠는가 그렇죠. 뒤에서 웃고 네.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보라는 건 최소한 재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네. 행사하는 그런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진보 아닌가. 바꿀 수 없으면 최소한 견제라도 하려고 싸우는 게 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다 특별 특별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